그럼 저는 형수님을 아기가 생기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얘네 키진 않지만은 이게 최선이라고 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라도 형수님과 형이 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잔을 내려놓고 형수는 입을 열었다. 그래요. 도련님의 아이를 낳더라도 그이는 저를 이해해 줄 거예요. 사실 그이가 생각해낸 것이고 저를 설득시킨 것도 그이거든요. 단지 한순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것 뿐이지만요. 서로를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었다. 남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고도 이해해준다니. 하지만 그런 복잡한 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형수는 나에게 모든 걸 맡긴 상태이고 난 형수와 지내면 된다는 사실이었다. 도련님,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래요? 뭐요? 말해봐요. 한동안 고개 숙이면서 말이 없던 형수는 뭔가 생각이 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당분간은 시동생과 형수 관계로 생각하지 말아줘요. 어차피 이 집에서는 도련님과 나뿐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살아요. 그럼 형수님 이름을 불러도 되나요? 형수님이라고 안 부를게요. 그러세요. 하지만 약속 하나 해요. 뭐요? 전 당분간 도련님께 충실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애를 가지기 위한 거지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은 우리 사이는 끝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이제 제 이름을 불러보세요. 제 이름 아시죠? 희정아. 갑자기 색다른 기분이 느껴졌다. 이름 부른 것 때문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녀가 다시 보이는 것 같았다. 형수님이 아니라 내 여자 희정이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방 안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 누구 하나 막는 사람 없고 제지를 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게다가 희정은 적극적이었다. 15년이나 아래인 나에게 이끌어주는 모습은 어리디 어린 나에게는 더욱 충격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방학이 다 지나갈 막바지에 이르러 형수는 마침내 임신을 하고 말았다. 며칠 동안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자 감기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기쁨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두뇌외를 보면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희정과 같이 즐거웠던 시간을 접어두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내가 있을 이유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형네 집으로 전화하다가 형수 소식을 듣고 환호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밖에서 여자와 사고 친다면은 저렇게 나올까?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아무리 손이 귀한 집안이라도 지우라는 거 아니면은 나를 내쫓을 건 뻔한 일이었다. 집안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서 나를 두들겨 패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것이다. 그런 두 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모순이 된 아이를 두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노라니 왠지 씁쓸해지는 걸 느꼈다. 희정의 임신 사실은 집안의 대경사였다. 명색이 종손에다가 장남인 아들이 8년 만에 자식을 가졌는데 아무려면 오죽할까? 어머니는 한약방을 찾아다니면서 산모를 몸보신시킨다는 좋은 약을
다 골라다가 다려 먹이는 등 나이에 맞지 않게 열심히 며느리 수발을 들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명소를 찾아서 태어날 손자 이름을 근사하게 짓느라고 바쁘시게 움직이셨다. 그러고도 맘이 안 놓이는지 아예 희정을 큰 병원에 입원시키고 3달이 될 때까지 몸보전 시키느라고 법석을 떨었다. 그런 가족들의 경사는 나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없지만 태어날 조카에게 아버지로서 미안한 감정뿐이었다. 학교 개학을 하고 나서는 친구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왔냐고 의아해했다. 당연한 거였다. 65kg에서 54kg로 체중이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여인 건 당연한 거지 않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사 후에는 힘을 쏟은 거니까 당연한 결과 아닌가? 친구들에게는 놀다가 더위 먹어서 알아 누워 있었다고 대충 둘러댔다. 개학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공부 하나에만 열중을 하였다. 예전의 나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고 상상도 못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목마름을 채운 뒤에는 물에 갇히는 잃는 듯이 여자에 대한 나의 호기심도 사그라들은 뒤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아주 사라졌다면 당연히 거짓말이다. 가끔 여자 생각이 나면 풀기 위해서 놀러 갔다 오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대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고 다시 지옥 같은 취업 준비반이 되었다. 그러던 중 희정이가 출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딸을 낳았다고 하였다. 나랑 상관 있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는 중요치 않았다. 책임은 그쪽에서 자처해서 진다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던 말던 그쪽 사정이었기에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실 대학생인 나한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라거나 핏줄의 끌림이란 걸 바란다는 건 무리였으니까 그런 사실을 잊은 채 아니 알아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지옥 같은 마지막 해를 보내느라고 분주하던 어느 날 누군가가 불러서 돌아봤더니 형이었다. 이제 나오는 거니? 웬일이야? 여긴 어쩐 일로? 할 얘기가 있어서 잠시만 같이 얘기하자. 집에는 내가 데려다 줄게 할 말이라니 뭔 소리인가? 아무튼 형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따라갔다. 한참 따라가니까 웬 야산으로 들어갔다. 이런 밤중에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다니 의아했지만 그냥 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였다. 한창 산길로 가다가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던 형이 이내 말을 꺼냈다. 요즘 힘들지? 그러고 보니 너 거의 만나 적이 없는 것 같던데 그때 이후로 그런가? 그렇기도 하겠네. 서로 얼굴을 대할 일도 없고 불편하잖아. 내 말을 이해한 듯이 피식 웃으면서 담배를 꺼내 물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불렀는데 뭔 일이라도 벌어진 거야? 혹시 집안에 누군가가 안 거 아니야? 그런 거야. 혹시나 하는 짐작에 물어본 나를 형은 피식 웃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아는 건 너랑 나랑 둘뿐인데 누가 알겠니? 말하면 다 끝장인데. 그런 건 아니야. 오늘 널 찾아온 건 다른 일 때문이야. 다른 일이라니. 뭔 일? 형이 나에게 볼 일이 뭘 더 있단 말인가? 너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뭔 소리야? 형네 집으로 다시 들어오라니. 그게 말이다. 그렇게 됐거든. 아무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어. 나의 도움 생각나는 거라곤 형수에게 씨를 빌려준 거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다시 그래 달라는 건가?
다음 나온 형의 말 한마디에 나의 생각이 맞다는 건 알 수가 있었다. 딸이라서 이번에는 아들을 꼭 낳아달라고 성하거든. 아버지께서 형의 장황한 설명을 종합해본 결과 아버지는 손자를 얻은 데는 만족하였지만 아들을 낳기를 바란 것이었다. 딸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들을 꼭 낳으라는 모종의 무언의 압력을 자꾸 받는다는 것이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으로 만족하자는 형의 말은 도통씨가 안 먹힌다는 것이었다. 견디다 못한 형 내외는 다시 지난번과 같은 방법을 쓰기로 맘먹기로 하고 나에게 온 것이었다. 아버지에게는 너 직장 좋은 대로 알아봐 준다고 하면서 여기로 옮기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도 한심하게 생각한다. 형은 나의 의견을 더 이상 들어보지도 않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타니까 바로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다. 사실 나의 의견이란 건 들어보나 마나 아닌가? 어차피 다시 또 못하란 법은 없지 않은가? 게다가 싫어할 이유도 없었으니까. 아직까지 한창 나이였고 며칠 후에 아버지는 형의 집으로 옮기라고 얘기하였다. 형네 집에서 묵으면서 같이 다니라고 한 것이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짐을 꾸려서 형의 집으로 옮겼다. 차 타고 내린 집은 다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만에 다시 본전원 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형수 아니 희정이 나왔다. 오셨어요. 도련님, 어서 오세요. 들어가 계세요. 짐 제가 들여놓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들여놓을게요. 잘 지내셨고요. 형수님,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네고 나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못 보았던 집안 장식과 분유 냄새 같은 이상한 내음을 느꼈다.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안은 아기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침대엔 조그마한 아이가 잠들어 있었고 다가가서 보니 새근새근 잘도 자고 있었다. 여기 아니에요. 도련님 방은 위에요.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서 돌아다 보니까 형수가 들어오고 있었다. 예. 죄송해요. 예전에 있던 데라서 들어와서 보니까 애기가 있어서 구경했어요. 그러고 보니 애기는 처음 보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도련님은 그때 찾아오시지 않았군요. 사실 그랬다. 나았다는 소식만 듣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형 내외랑 얼굴을 마주치는 건 가급적으로는 피한 거였다. 이름이 뭔가요? 신경을 쓰지 못해서요. 이름도 알지도 못하네요. 희진이요. 날 닮았다면서 내 이름 따다가 그이가 아버님이랑 상의해서 지은 거예요. 희진이라. 문득 내 머릿속에는 난 정말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두지도 못할 것이지만 이름을 아직도 알지 못하다니. 미련두지 마세요. 뭔 생각을 하시는지 짐작은 가지만 도련님은 그 아이에게서 볼 일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도련님의 조카일 뿐이에요. 한창 처음으로 보는 자식을 바라보던 나에게 그런 망상을 떨쳐주듯이 희정의 말에 나도 단 생각에서 깨어났다. 잠시 아이를 바라다 보다가 방을 나갔다. 그런 나를 따라서 희정도 나왔다. 내가 내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도 나를 따라 들어왔다. 내가 앉아있자 그녀도 나의 곁에 와서 앉는 것이었다. 몸이 좀 야위었고 변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였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 거였다. 되도록이면은 희진이 방에는 가지 말아요. 물론 안 그러겠다고 하신 것 알고
그렇게 할 거란 건 알지만은요. 사람의 감정은 도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아까 희진이를 보고 있던 나를 의식하여서인지 희진이 얘기를 꺼냈다. 도련님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행여나하고 힘들어 하실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만 물어봐도 될까? 희정아, 희진이 누구를 더 닮은 건지 말해줄래? 얼굴 보면 몰라요? 저 얼굴이 나를 닮은 건가요? 그 사람 쑥 빼 닮았던 거죠. 시집이라도 갈 수나 있을런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너에게는 더 이상 연관 짓지 않는다는 날카로운 대답이었다. 단지 난 종자 기증인이었을 뿐.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뼈있는 말투였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였지만은 지금의 내게는 고문이 되기 시작하였다. 차라리 그 방에 들어가지나 말 것을 못 볼 걸 본 것인가? 쓸데없는 감상을 집어치우고 한숨 돌리고 작업에 들어갔다. 실로 남들은 거의 상상도 못할 중노동의 수준이었다. 다행히도 형수와의 생활은 3달 만에 끝나버렸다. 다시 아이를 가진 것이었다. 실로 나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기쁨의 의미도 되지만 이런 껍데기 같은 생활의 청산이기도 하여서 그렇다. 소식이 알려지자 집에서는 나를 불러들였다. 형수 고생시키는 건 안 된다면서 집으로 불러들였다.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다. 형네 집에서의 나는 이젠 그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과 같은 처지였다. 게다가 형이랑 희정은 내가 곁에 얼쩡거리는 건 싫어하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하는 눈치였다. 그런 나에게 집에서의 돌아오라는 명령은 탈출구나 다름이 없었다. 집안 어른들은 이번에는 장손이 태어나 달라고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기원을 드렸고 아들 낳는다는 약이란 약은 지어다가 희정이에게 먹였다. 나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다시 딸이 태어난다면은 형은 다시 나에게 올 건 뻔한 일이었다.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진 않았다. 난 지방 근무로 자청해서 갔다. 물론 가까운 데도 많이 있지만은 일부러 지방을 택하였다. 이제 다시는 희정이와의 허수아비 같은 생활을 하기는 싫었다.